조선시대 후기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골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험한 산으로 둘러싸여 한양과는 멀리 떨어진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고개 3개를 넘지 않으면 이웃 마을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나그네가 찾아오는 일도 드물어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산의 의지에 살았습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피어 골짜기를 연분홍빛으로 물들입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고 아이들은 꽃잎을 쫓아 웃음소리가 산에 메아리칩니다. 노인들은 칸마루에서 볕을 쬐며 그 모습을 눈을 가늘게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여름에는 매미 소리가 산에 울려 퍼지고 겨울에서는 아이들이 물놀이에 열중합니다. 차가운 개울물에 발을 담그고 물고기를 쫓으며 해가 질 때까지 놀아 새카맣게 탄 얼굴로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으면서도 아이들의 얼굴은 만족스러웠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불타는 듯 물들어 산 전체가 비단 옷을 입은 듯합니다. 수확의 계절에는 황금빛 벼 이삭이 바람에 흔들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마에 땀 흘려 일합니다. 1년의 노고가 보상받는 기쁨의 계절이었습니다. 마을 선앙당에서는 가을 축제가 열려 피리와 북소리가 산들에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이고 때로는 허리 높이까지 닿기도 합니다. 길은 막혀 이웃 마을로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몸을 맞대고 겨우 택감을 떼며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들이치는 외풍에 떨며 봄이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이 마을의 겨울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논밭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땅을 가진 자는 따뜻한 아랫목을 차지하고 흰 쌀밥을 배불리 먹습니다. 된장국에는 채소가 듬뿍 들어가고 때로는 생선이나 고기도 밥상에 오릅니다. 아이들에게는 새 옷을 입혀주고 설날에는 떡을 쳐서 축하합니다. 못 가진 자는 하루하루 끼니 걱정에 차가운 죽을 들이켜며 배고픔을 달래야 했습니다. 무시래기나 산에서 주운 도토리로 배를 채우는 나날. 옷은 기운 자국투성이고 겨울이 되어도 속옷조차 갈아입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 마을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척박한 땅에서 한 젊은이가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근근히 입에 풀칠만 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은 김선비라 불렸습니다. 나이는 15, 크지도 작지도 않은 마른 몸에 조금 굶주린 기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깊고 맑아서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는 듯했습니다. 볼은 야위었고 옷은 기운 자국투성이었으나 그 자태에는 어딘가 기품 같은 것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락했다고 비웃는 그 모습에도 옛 양반의 긍지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본래는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몸입니다. 비록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지만 글을 읽을 자격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소작농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을 안에서는 한 수 접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세금 정리나 마을의 다툼 중재 등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김선비의 아버지는 학문을 중시하는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한양에서 공부한 적도 있다는 마을에서는 드문 지식인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시를 짓고 때로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선비야, 칼보다는 붓을 쥐어라. 배움이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다. 가난하더라도 배움이 있으면 마음은 풍요로울 수 있다. 돈이나 땅은 뺏길 수도 있지만 배움만은 누구도 뺏지 못한다. 아버지는 어린 김선비를 무릎에 앉히고 매일 밤 글을 가르쳤습니다. 호롱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울립니다. 논어의 한 구절, 하기 시습지, 부력여로라.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어린 김선비에게는 어려운 말도 많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듣기 좋아 언제까지나 듣고 싶었습니다. 덕분에 김선비는 마을에서 드물게 책을 읽는 젊은이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상냥한 분이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는 여성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누구보다 늦게 자며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선비야, 남에게는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곤란한 사람이 있으면 손을 내미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자신이 힘들 때도 더 힘든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김선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하고 상냥해서 김선비는 어머니 곁에 있으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김선비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김선비가 15 되던 해 먼저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침이 조금 나오는 정도로 아버지도 곧 나을 거라며 웃었습니다. 평소처럼 시를 읽고 김선비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증상은 악화되었습니다. 고열이 계속되고 기침이 멈추지 않아 날로 야위어 갔습니다. 이불에서 일어날 수도 없게 되어 그저 괴로운 듯 숨을 쉴 뿐. 얼굴색은 흑빛이 되고 볼은 솜숙하게 패어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아버님. 김선비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몇 번이나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손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져 갔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도 없어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에 의원이 없어 옆 고을에서 부르려면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큰 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아버지 곁을 지키며 이마에 땀을 닦고 물을 계속 먹였습니다. 잠잘 틈도 먹을 틈도 없이 어머니의 눈 밑에는 날이 갈수록 검은 그늘이 짙어졌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결코 아버지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김선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약했습니다. 선비야, 미안하다. 너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배움만은 잊지 말거라. 바르게 살아라. 남에게 상냥해라. 그것이 아버지의 가르침이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분명 좋아지실 겁니다. 아버지는 희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너는 강한 아이다.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치 잠자고 있는 듯한 온화한 얼굴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아버지의 시신에 매달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소리를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다음 달, 어머니 또한 같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간호하느라 지친 탓인지 어머니의 몸은 이미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이 열이 나고 기침이 멈추지 않아 날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선비야, 미안하다. 너를 혼자 두어 미안하다. 하지만 너라면 괜찮아. 착한 아이로 자라주었으니 엄마는 행복했어. 어머님 가지 마세요.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김선비의 뺨을 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란다. 아빠와 엄마는 언제나 네 곁에 있을 테니까. 하늘 위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김선비에게 남겨진 것은 허물어져가는 초가집과 얼마 안 되는 책뿐이었습니다. 논밭은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 빌린 돈의 담보로 모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15 소녀는 단지 혼자 이 마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김선비는 마을 외곽의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깁니다. 겨울 아침은 우물물이 얼어붙어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언 손으로 줄을 당겨 저린 손가락으로 물통을 들어 올립니다. 입김은 하얗게 얼고 속눈썹에는 서리가 낍니다. 손끝은 붉어지고 이내 감각이 없어져 갑니다. 그러고 나서 장작을 패고 불을 피워 죽을 끓인다고 해도 쌀은 한 줌뿐. 무청이나 산에서 주워 온 열매로 양을 늘린 묵디묵은 죽입니다.
소금조차 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저 따뜻하다는 것만으로 배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당으로 향해 점심 지난 시간까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5명에서 10명 정도. 마을 농가의 아이들로 모두 순박하고 밝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하루 벌이는 고작 30푼. 30푼으로 무엇을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쌀 한 홉을 사면 그것으로 끝. 반찬을 살 돈은 남지 않습니다. 된장을 사면 내일 먹을 쌀을 살 수 없습니다. 옷이 해져도 새 것을 살 수 있을 리 없습니다.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날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김선비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훈장님, 이 글자는 뭐라고 읽나요? 훈장님, 이야기 좀 더 들려주세요. 훈장님, 내일도 와주실 건가요? 훈장님, 저 글씨 잘 쓰게 됐죠.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미소,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 그것만이 김선비가 살아가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준 배움을 이번에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 마음이 김선비의 마음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해질녘이 되면 혼자 사는 집으로 돌아와 차가운 죽을 들이킵니다. 말상대도 없고 따뜻하게 반겨주는 사람도 없이 그저 조용히 밤이 깊어가는 것을 기다릴 뿐인 삶이었습니다. 화롯불을 바라보며 김선비는 때때로 부모님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논어를 읽어주던 밤, 어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따스함, 셋이서 화로를 둘러쌌던 행복한 날들. 가난해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집이었다. 지금은 이제 먼 꿈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어른들의 눈초리는 차가웠습니다. 양반 가문에 태어났으면서 논밭도 없고 장가도 못 간 남자. 글을 읽을 줄 안다고 해도 실제로는 거지나 다름없지 않은가. 저 나이에 혼자라니 뭔가 결함이 있는 게 틀림없어. 뒤에서 그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김선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아무도 인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눈을 맞추려 하면 획하고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마치 거기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특히 심했던 것은 마을 고리대금업과 땅 중개를 하는 최참판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최참판은 50살쯤 된 배, 불뚝 나온 남자로 개기름이 흐르는 얼굴이었습니다. 항상 비단 옷을 입고 금 곰방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눈은 가늘고 언제나 값을 매기는 듯한 시선을 보냅니다. 웃을 때도 눈만은 웃지 않고 어딘가 방심할 수 없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땅 매매부터 돈놀이까지 뭐든 손을 대는 욕심 많은 남자였습니다. 곤란한 사람에게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게 되면 땅을 빼앗는다.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된 남자입니다. 공교롭게도 김선비의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 약값으로 돈을 빌려 갚지 못하게 되자 논밭을 모두 빼앗아간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해질녘 김선비가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최참판과 마주쳤습니다. 오, 이건 김선비 아닌가. 최참판은 일부러 발을 멈추고 빈정거리며 웃었습니다. 오늘도 애들에게 글 좀 가르치고 얼마 벌었나? 30푼인가? 껄껄껄 그걸로 풀칠이나 하겠나. 김선비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최참판이 김선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이 그렇게 서두르지 말게. 양반 가문에 태어난 도련님이 지금은 거지 동량 같은 삶이라니 참 딱하기도 하지. 자네 아버지도 저승에서 울고 있을 걸세. 학문이니 뭐니 잘난 척했어도 결국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법이야. 최참판은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분수를 알아라, 이놈아. 양반 핏줄이라고 해봤자 지금의 너는 그저 빈털털이다. 뽐낼 신분이 아니란 말이다. 주제 파악 좀 해라. 최참판은 비웃으며 떠나갔습니다. 김선비는 아무 말도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선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찢어진 문풍지 틈으로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화롯불은 진작에 꺼져 있었습니다.
최참판의 말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분수를 알아라. 주제 파악을 해라. 분하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이대로 혼자 썩어가는 것입니까? 아무에게도 필요치 않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그저 사라져갈 뿐인 인생인 것입니까? 달빛이 찢어진 문틈으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선비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산속에서 만날 한 여인이 그의 운명을 크게 바꾸게 될 줄은 그로부터 닷새 정도 지난 날이었습니다. 가을도 깊어 산의 나무들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져 입김이 하얗게 얼 정도가 되었습니다. 곧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 전에 칡감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겨울을 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작년 겨울 택감이 부족해 얼어 죽을 뻔했던 것을 김선비는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낙엽을 밟으며 산길을 올라갑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산에 울립니다. 다람쥐가 나무 가지를 건너뛰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새들이 가지 위에서 지저귀고 가을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멀리 발을 뻗었습니다. 마을 근처에는 이미 좋은 팩감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이 먼저 가져가 버린 것이겠죠. 산길은 점차 험해져 짐승길 같은 좁은 길이 되어갔습니다. 나무 뿌리가 땅 위로 튀어나와 발이 걸릴 뻔합니다. 낙엽 아래 숨겨진 돌에 걸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래도 김선비는 계속 걸었습니다. 빽감이 없으면 얼어 죽고 마니까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이윽고 낡은 성황당이 보였습니다. 기둥은 기울고 붉은 칠은 벗겨져 있습니다. 돌계단은 이끼로 덮였고 돌탑은 무너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지붕에는 구멍이 뚫리고 벽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참배객도 있었다지만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사당입니다. 산신을 모셨다고 들었지만 이미 수십 년간 제사도 지내지 않았습니다. 김선비는 사당 앞에서 발을 멈추고 손을 모으려 했습니다. 황폐해졌어도 신에 대한 경의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아버지께 배웠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사당 처마 밑에 무언가가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인가 생각했습니다. 사슴이나 멧돼지가 다쳐서 움직일 수 없게 된 걸지도 모른다. 그러나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숨을 삼켰습니다. 사람이다. 여자다. 쓰러져 있어. 김선비는 달려갔습니다. 젊은 여인이 땅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이는 20살 전후일까요? 흙투성이 사이로 단정한 이목구비, 눈썹은 가늘고 콧날은 오뚝했습니다. 어딘가 귀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옷은 진흙투성이에 여기저기가 찢어져 있습니다. 본래는 고급 비단옷이었겠지만 지금은 알아볼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마른 풀이 엉겨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김선비를 놀라게 한 것은 그 배였습니다. 크게 부풀어 오른 배, 만삭에 가까울 정도로 이 여인은 임산부였던 것입니다. 이보시오, 괜찮습니까? 들리십니까? 김선비가 말을 걸자 여인의 눈꺼풀이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가느다란 신음. 아직 숨이 있다. 아직 살아있다. 김선비는 여인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다. 이대로는 틀림없이 죽고 만다. 여인뿐만 아니라 뱃속의 아이도 김선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여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무겁다. 가녀린 몸이지만 뱃속 아이 무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걸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사람을 죽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과 뱃속의 아이를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곤란한 사람이 있으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김선비는 산길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꼬입니다. 숨이 찹니다. 땀이 눈에 들어가 시야가 흐려집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김선비는 필사적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김선비는 자신의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오르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여인을 아랫목에 눕히고 바로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방을 데워야 해. 몸을 녹여야 해. 떨리는 손으로 부싯돌을 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좀처럼 불이 붙지 않습니다. 초조한 마음을 억누르고 몇 번이고 계속 칩니다. 딱딱딱. 드디어 불씨가 생겨 마른 풀에 옮겨 붙었습니다. 붉은 불꽃이 일렁이며 타오릅니다. 김선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장작을 더 넣었습니다. 물을 끓이고 천을 적셔 여인의 이마와 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을 쌀을 모두 털어 죽을 끓였습니다. 여인이 눈을 뜬 것은 해가 지고 나서였습니다. 여기는 어디? 가녀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선비는 여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여기는 제 집입니다. 산에 쓰러져 있던 것을 모셔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배는 아프지 않으십니까? 여인은 자신의 배에 손을 댔습니다. 잠시 가만히 뱃속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움직여요. 아기는 무사한 것 같습니다. 그거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김선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눈물이 나오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 이름은 무엇이라 하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가족분들은요? 김선비의 물음에 여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 이름도 왜 여기에 있는지도 아무것도. 여인의 눈에는 깊은 당혹감과 불안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기억이 없다. 김선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간 김선비는 여인의 간호에 매달렸습니다. 아침엔 죽을 쑤어 여인에게 먹입니다. 한 입 또 한 입, 천천히, 정성스럽게. 낮에는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서둘러 돌아옵니다. 오는 길에 산나물을 캐고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기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인에게 영향이 될 만한 것을 먹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먹을 몫을 줄여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김선비의 볼은 날이 갈수록 홀쭉해져 갔습니다. 옷은 더욱 헐렁해졌습니다. 그래도 김선비는 불만스럽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한다. 그것이 김선비의 전부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여인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여인은 자주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죽여 조용히. 어느 날 김선비는 여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채로는 불편하시겠죠. 괜찮으시다면 제가 이름을 지어드려도 될까요? 이름을 저에게요. 네. 산에서 발견했을 때 당신의 피부는 눈처럼 하얗고 고왔습니다. 차갑고 더덥지만 어딘가 아름다워서 그래서 미나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나, 참 좋은 이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인은 아니, 미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김선비가 처음 본 그녀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금세 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김선비가 낯선 여자를 주워왔대. 게다가 임산부라지 아마. 험담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우물가에서 길가에서 김선비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봐, 저 바보 천치가 왔다. 어디 근본도 모르는 여자를 데려다가 부부 노름인가. 뱃속에는 딴 놈 씨앗인데 바보도 정도가 있지. 비웃음 소리가 김선비의 등에 꽂혔습니다. 어느 날 최참판이 김선비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어이구 선비 양반 소문 들었네. 어디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모를 여자를 데려왔다며. 자네 같은 빈털터리가 여자랑 애를 먹여 살릴 능력이나 있나. 뭐 기껏해야 길바닥에 나앉지 않게 조심이나 하게. 최 참판은 침을 깸뱉고 껄껄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미나가 말했습니다. 선비님 제 탓에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김선비는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이 없어지면 저는 다시 혼자로 돌아갈 뿐입니다. 10년간 줄곧 혼자였습니다. 당신이 있어주기에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제 곁에 있어 주십시오.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선비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조용한 밤을 보냈습니다. 이윽고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쌓여 마을은 하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나무들은 눈옷을 입고 강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미나가 산통을 느꼈습니다. 선비님 아파요. 배가 아파요. 미나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지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김선비는 핏기가 가셨습니다. 산파를 불러야 해. 김선비는 눈 속을 달려나갔습니다. 허리까지 쌓인 눈을 헤치고 넘어지며 달립니다. 숨은 하얗게 얼고 폐가 타들어가듯 아픕니다. 산파 할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김선비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부탁입니다. 아내가 산통이 왔습니다. 제발 와주십시오. 산파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자네는 분명 그 근본 모를 여자를 주워온. 네, 맞습니다. 하지만 부탁입니다. 아이와 함께 죽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산파는 잠시 김선비를 바라보다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태어날 아이에게 죄는 없지. 가세. 김선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벽녘 한 산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응애 응애. 힘찬 울음소리가 초가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산파는 갓난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김선비에게 건넸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일세. 산모도 무사하고 다행이구먼. 김선비는 작은 생명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새빨간 얼굴로 열심히 울고 있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 피는 이어지지 않았어도 내가 키운다. 내 아이다. 미나는 지친 얼굴로 그러나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감사합니다. 저를 거두어 주셔서 이 아이를 낳게 해주셔서 아이에게는 복동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복을 많이 받고 건강하게 자라달라는 소원을 담아 복동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이윽고 기어다니고 걷게 되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고 김선비를 부를 때마다 김선비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세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동이는 3살이 되어 힘차게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검은 머리에 통통한 볼, 김선비를 잘 따르며 항상 뒤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아버지 같이 놀아요. 아버지 최고. 미나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배는 날이 갈수록 불러왔습니다. 어느 봄날의 일입니다. 김선비가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 마을 주막 앞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낯선 차림의 노인과 최참판이 언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노인은 60쯤 되어 보이는 백발의 품이 있는 얼굴, 고급 행장을 갖추고 수행원 2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백마지기에 2000냥이라고 하지 않았소. 최참판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김선비는 멈춰 섰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김선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넓은 땅이지만 산에서 물이 흘러들기 쉬워 큰 비가 올 때마다 물바다가 되는 다루기 힘든 땅입니다. 2000냥이라니 터무니없는 비싼 값입니다. 잘 쳐줘봐야 1500냥이 고작일 것입니다. 김선비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최참판의 원한을 살지도 모른다. 그 남자는 집요하다. 그러나 이대로 못 본 채 할 수는 없습니다. 저 노인은 분명 속으려 하고 있다. 어머니의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곤란한 사람이 있으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김선비는 결심하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이 마을에 사는 김선비라고 합니다. 주제넘지만 말씀드리면 저 땅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선비는 땅의 실정을 설명했습니다. 산에서 물이 흘러들기 쉬운 점, 5년 전 큰 비로 작물이 전멸했던 점,
2,000냥은 너무 비쌉니다. 1,500냥이 적정한 가격일 것이라고.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냐. 최참판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내 놈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썩 꺼지지 못해. 그러나 노인은 김선비의 말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과연 그런 것인가. 하마터면 속을 뻔했구먼. 젊은이 고맙소. 노인은 최참판에게 돌아섰습니다. 1,500냥이라면 생각해 보겠소. 그 이상이라면 없던 일로 하겠소. 최참판은 이를 악물며 거래에 응했습니다. 거래가 끝난 후 최참판은 김선비를 노려보았습니다. 두고 보자, 김선비. 500냥이나 손해를 입히다니 이 빚은 반드시 갚아줄 테니까. 최참판은 침을 뱉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젊은이 이름이 뭐라 하였나. 김선비라 하옵니다. 나는 한양에서 장사를 하는 박행수라는 사람이다. 자네 덕분에 500냥이나 아꼈네. 오늘 밤 주막에서 밥이라도 같이 어떤가. 그날 밤 김선비와 박행수는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박행수는 한양에서 큰 상단을 운영하는 거상으로 각지의 땅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김선비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을 여통일 산에서, 미나를 구한 일 마을에서 무시당하면서도 가족 셋이서 살고 있는 일. 그렇군. 고생을 많이 했구먼. 하지만 자네는 훌륭해. 낯선 여인과 아이를 자신의 가족으로 지키고 있다니. 박행수의 눈에 순간 쓸쓸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나에게도 예전에는 딸이 있었네. 5년 전에 행방불명이 되었지. 지금도 계속 찾고 있다네. 다음 날 박행수는 김선비를 불러냈습니다. 김선비, 실은 부탁이 있네. 어제 산 땅의 관리를 자네에게 맡기고 싶네. 소작농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소작료를 모아 1년에 한 번 한양으로 보내주면 되네. 보수는 소작료에 일할 1년에 10냥 정도는 될 걸세. 10냥. 김선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당에서 1년 일해도 성냥도 못 법니다. 그 3배 이상의 보수. 그것만 있으면 미나와 복동이 그리고 태어날 아이를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있다. 맡아주겠나. 김선비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기대에 부응해 보이겠습니다. 그날부터 김선비의 생활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백마지기의 땅을 관리하고 소작농들을 통솔한다. 큰 책임이었지만 김선비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먼저 소작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곤란한지 꼼꼼히 듣고 다녔습니다. 소작은 공평하게 곤란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준다. 병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소작료를 줄여주었습니다. 김선비의 방식은 소작농들에게 신뢰를 얻어갔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평한 분은 처음입니다. 김선비의 집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전에는 묽은 죽분이었지만 지금은 흰쌀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참판입니다. 저 가난한 놈이 백마지기 땅을 관리한다고 용서 못해. 최참판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찾아왔습니다. 2년 뒤 여름의 일입니다. 그 해는 이상 가뭄이 들었습니다. 겨울부터 봄에 걸쳐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봄이 되어도 비가 오지 않아 계곡물을 끌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강은 바닥을 드러내고 우물도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작물은 차례차례 말라갔습니다. 소작농들은 김선비를 찾아와 애원했습니다. 선비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대로는 소작료를 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김선비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소작농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하지만 박행수님과의 약속도 있다. 미나가 곁으로 왔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당신의 마음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 길은 열릴 것입니다. 김선비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김선비는 소장농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장료는 예년에 일할만 받겠소. 나머지는 면제하오. 내 목도 올해는 받지 않겠소. 소장농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비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최참판이 숨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제멋대로 소장료를 깎아줬다 이거지. 이걸 한양의 박행수에게 알리면 재미있겠군. 덤으로 가짜 차용증으로 몰아세워주마. 최참판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최참판은 김선비의 집을 찾았습니다. 잠깐 할 이야기가 있네. 자네 아버지 빚 문제일세. 이자가 남아 있었거든. 최참판이 내민 것은 한 장의 낡은 종이었습니다. 10년 전 빚 5냥, 이자를 더해 지금은 20냥이 되었네. 사흘 안에 갚게나. 김선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이런 문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최참판은 이겼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분수를 알아야지 선비 양반. 자네가 기고만장하니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사흘이다. 못 갚으면 어떻게 될지 알겠지. 최참판은 떠나갔습니다. 20냥 사흘. 올해는 소장료를 감면해줘서 수중에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까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사흘째 아침이 왔습니다. 김선비는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20냥을 마련할 방법은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선비 계신가? 문을 열자 거기에는 박행수가 서 있었습니다. 박행수님, 어찌 이곳에? 박행수의 표정은 엄격했습니다. 자네에게 물어볼 것이 있네. 이게 사실인가? 박행수가 내민 것은 한 통의 서찰이었습니다. 김선비가 소장료를 속여 사복을 채우고 있다는 고발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행수님, 이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올해 소장료를 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뭄으로 소장농들이 굶어 죽을 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제목도 받지 않았습니다. 박행수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에서 미나가 나타났습니다. 손님이 오셨습니까? 박행수는 미나를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대는 박행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왼쪽 손목에 점 3개가 삼각형으로 있지 않은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작은 점이. 미나는 놀라서 자신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소매를 거두니 확실히 점 3개가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십니까? 박행수의 눈에서 눈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미나, 내 딸. 미나 살아있었구나. 김선비도 미나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행수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5년 전 일이다. 시집간 내 딸이 남편을 병으로 잃었다. 임신한 몸으로 내게 돌아오게 되었지. 그러나 산을 넘는 도중 큰 비를 만났다. 산사태가 일어나 하인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어. 미나의 시신만이 발견되지 않았다. 나는 포기하지 못하고 전국을 찾아 헤맸다. 5년 동안 계속 찾아다녔어. 그리고 오늘 여기서 박행수는 미나를 껴안았습니다. 살아있어 줘서 고맙다. 미나의 눈에서도 눈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이 따뜻합니다. 아버지, 미나는 자연스럽게 그 말을 입에 담고 있었습니다. 박행수는 김선비에게 돌아섰습니다. 자네는 내 딸을 구하고 키워주었네. 신원도 모르는 임신한 여인을 자신의 먹을 것을 줄이면서까지. 이 은혜는 평생을 걸쳐도 다 갚지 못하네. 박행수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미나가 있어 주었기에 저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고독했던 제게 가족을 준 것은 미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찰 말인데 박행수는 서찰을 박박 찢어버렸습니다. 딸을 구해준 사내가 나를 속일 리가 없다. 최참판인가 하는 자의 수작이었구먼. 용서할 수 없다. 다음 날 박행수는 최참판을 마을 광장으로 불러냈습니다. 많은 마을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참판이라 했던가. 내 놈이 보낸 서찰은 모두 거짓이었지만 게다가 김선비에게 가짜 차용증을 들이대고 스문양을 갈취하려 했다지. 차용증을 보여봐라. 최참판은 떨리는 손으로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박행수는 그것을 노려보았습니다. 잘 만든 가짜로군. 하지만 먹 색깔이 너무 새 것이야. 10년 전 문서라면 발에 있어야 한다. 게다가 이 도장은 오른손으로 찍은 도장이다. 김선비의 부친은 왼손잡이였다고 하던데. 최참판은 풀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앞으로 이 남자와의 거래는 일절 금한다. 관아에 고발하겠다. 최참판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김선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수를 모르는 것은 당신 쪽이었군요. 최참판. 마을 사람들에게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후 김선비와 미나 복동이는 박행수와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 저택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뛰쳐나왔습니다. 미나, 미나 정말 너니. 그 순간 미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이 정원에서 놀았던 일, 어머니 손을 잡고 시장에 갔던 일, 남편과 결혼했던 날의 일 모두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저 기억났어요. 전부 다요. 세 사람은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행수는 김선비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김서방, 자네는 내 사위일세. 앞으로는 이 집 식구로 살아주게. 미나도 김선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같이 있어 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김선비의 눈에서 눈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그 후 김선비는 박행수의 지원을 받아 학문을 계속했습니다. 이윽고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을 얻었습니다. 복동이는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너는 내 자랑이다. 그리고 미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꽃님이로 이름 지었습니다. 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한편 최참판은 관아에 고발당해 문서 위조죄로 엄벌을 받았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몰수당하고 마을에서의 신용도 완전히 잃었습니다. 한때는 마을 제일 부자로 떵떵거리던 남자가 지금은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아 숨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인과응보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선비의 머리에는 흰 것이 섞이고 얼굴에는 주름이 새겨졌습니다. 손자 손녀가 놀러오면 김선비는 몇 번이고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에서 말이다. 할아버지는 쓰러져 있는 여인을 발견했단다. 그게 할머니였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그분을 집으로 데려와 간호했단다. 곤란한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말이야. 미나는 그 모습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당신에게 발견되어 정말 다행이었어요. 나야말로 당신을 만나 행복했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마을에서 무시당하던 가난한 젊은이는 진심을 다한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행복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신원도 모르는 임신한 여인을 구했다. 자신의 먹을 것을 줄이면서까지 지켜냈다. 마을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해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 진심이 기적을 부른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신분이 아닙니다. 돈이나 권력도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구해진 여인과 바보처럼 정직한 남자의 이야기, 하늘도 감동했다는 기적의 이야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신원도 모르는 임신한 여인을 발견했을 때 보고도 못 본 척 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떠넘기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소중한 분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은 반드시 보답받는다. 그 사실을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